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방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철저한 대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토크 부산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국민의 안전은 괜찮을지 대책까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Renowned and prestigious scientists from 11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뿐입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이야말로 어민을 죽이는 폭력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람들이 없어요. 주말에 토요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은 제2의 코로나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류가 시작되면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수산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의 정성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현주 전 의원께서 초당적 국민 대책위를 꾸리셨어요. 어떤 기준을 만드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5%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회적 합의는 반대하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아무리 미미하다라고 하더라도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대변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 이쪽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보면 양당제가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한쪽이 반대하면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은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국민들이 야당이 반대를 해도 의뢰이 그렇겠지, 당연히 반대하지. 왜냐하면 정부가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상당수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쟁화해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일단은 국민들을 대표하면서 제대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끝에 저희가 이제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공방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를 누가 대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 최근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뭐 매일 뉴스도 보고 예. 또 뭐 글도 쓰고 뭐 기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방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문제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안전 문제와는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뭐 아마 99%가 반대할 거예요. 반대하지만 그 쓰레기 버리는 거는 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문제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거기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이 되는가, 건강에. 예, 그 문제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는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문제보다는 여기 우리나라 수산물, 또 일본의 수산물, 또 사람의 건강에 해를 미치나 안 미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우리 건강에 그렇게 나중에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 불안 또 그리고 반대 여론도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이긴 하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해양 오염수를 방류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목소리도 그것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네. 게 사실인데 이제 들어가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제 확실하게 듣고 집중적으로 토론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 의원님부터? 네. 예. 아니 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 국제적 민폐죠. 아까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2020년까지만 해도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뭐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본의 사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굳이 다른 대안이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해양의 방류 문제는 사실은 바다가 자기네 안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 필요하면 기금을 모아서라도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수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서 기후 변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도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피해만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일본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좀 더 저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사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훨씬 뛰어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민주화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국제 공공재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중견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외교력을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피해만 있는 일본이 국제적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라도 대안을 강구하도록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네. 내야 된다라는 네. 반대 입장을 뚜렷하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문제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문제가 들어가는데 뭐 일단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한 방의 오염 물질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이라는 그런 감정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일본을 좀 낮춰보는 거, 못 믿어하는 거, 뭐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보는 일본하고 세계 각 나라가 보는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을 악마처럼 또 나쁜 나라로 생각하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아주 모범국이고 국제법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제일 먼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와도 못지 않거든요. 더 하는데
그 일본이 왜 일본 정부가 그 자기들 국민들한테 민폐가 되는 걸 굳이 하겠냐 이 말이죠. 그걸 일단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 한번 일본이 그리 북한이나 중국도 자기 자국민한테 해가 되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네. 자국 국민을 어떤 해를 끼치겠다는 일을 안 하고 일본 내에서도 뭐 찬반 양론이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그 풍평 피해를 해가지고 뭐 그런 논란인데 그래서 지금 왜 방류를 하느냐 말씀드리면은 그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 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고 거기 이제 물이란 게 이제 지구를 돌고 돌죠. 돌고 도는데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또 하늘 수증기로도 날아가고 또 뭐 강물로도 가기도 하고요. 강물로 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물이란 거는 어디 가다 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흐르게 되는데 물이란 거는 고여 있거나 어디 막혀 있으면은 사람 몸도 그 무슨 병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히면은 뭐 동맥경화 이래가지고 뇌졸중 같은 데 걸리고 마찬가지로 지구에 있는 그 물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를 안 하고 이제 잠시 보관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보관을 해본들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온다든지 일본도 지진이 많았는데 그 보관 시설이 파손이 되고 이러면은 또 지하수로 누수가 되고 예. 그런 걸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방류를 막든 안 막든 장기적으로 그 오염수라는 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 강제로 몇십 년 동안 안 흘러가겠다, 뭐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본들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그 130만 톤에 되는 물을 이제 보관을 한다 하면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 우리가 무슨 건물을 하나 큰 걸 지어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그런 콘크리트 그런 구조물이 만약에 그 일본에 거기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예, 그래 결론은 뭐냐면은 방류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그 자연의 그 흐름을 우리가 차단을 시키는 건데 그건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질은 어디로 단 지구 밖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강력하게 해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마음에는 좀 반일 감정이 아무래도 섞여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에 더해서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저장해두는 것 그 자체로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양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반론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일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요.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을. 그리고 일본 놀러도 자주 가고 지난번에 민주당 정권 때 뭐 일본 제품 쓰지 말자 뭐 이러면서 불매 운동했었잖아요. 그때 뭐 유니클로 같은 것도 앞에다가 막 사지 말자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아주 수준 낮은 짓이냐 이래가지고 그만 비판해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오히려 뭐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했지 반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저는 그래서 제가 일본 같은 나라가 왜 이렇게 해서 욕을 먹고 있느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쨌든 이 국제기구라든가 뭐 위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이 시민들의 감정은 일본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이것이 일본에 대한 이미지에 별로 안 좋을 것이다. 후쿠시마 사실은 발전소가 사고가 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 굉장한 불명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투명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안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콘크리트로 굳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콘크리트로 굳혀도 이것이 자연의 섭리상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아마 저는 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분명히 편익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계속 쌓아놓고 이 탱크에 담아놓고 있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또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 그때 리스크가 분명히 일본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그것은 리스크인데요. 이게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사정이 다른 거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들 사정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니네 나라 안에서 보관을 하도록 해. 그리고 여기서 콘크리트로 굳히든 다른 방법을 쓰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것을 다 공개를 해서 주변 나라의 학자들하고 다 같이 대안을 찾는 연구를 다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시 보자 이런 네. 거고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 탱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방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본 앞마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IAEA의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로시 총장도 밝힌 것처럼 예. IAEA도 그렇고 일본이 일단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은 검토할 뿐이다. 지금 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방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두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아니냐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고 방류 결정 자체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네, 우리가 입장이십니다.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도와줄 거예요. 수도 있고. 한국이 굉장히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네. 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거 예. 우리가 지금 원자력 이런 거 하고 지금 방류 문제를 굉장히 그 좁은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희미경 돋보기를 떼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해양이라는 건 굉장히 넓으니까 우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본이 민폐 지금 맞죠. 예, 분명히 사고를 언제든 안 터뜨릴 폭파가 안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 악기기라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폭발을 한 거거든요. 폭발한 거 민폐 끼친 건 맞습니다. 민폐 끼친 건 맞고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 방류할 양을 그걸 뭐 1이라고 하면은 이미 방류된 양 그러니까 항상 오늘은 사고 나서 3달 동안 최소 1000배 이상 많게나 10만 자가 추산은 못 하는데 10,000배 이상이 이미 방류해진 양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이 이미 사고 나서 3개월 안에 다 해양으로 또 대기로 해가지고 다시 해양으로 방출이 다 됐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끼친 건 민폐 끼친 거는. 근데 일본이 이제 조금 실수한 게 뭐냐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19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동해에 핵폐기물 해군이죠. 막 발전소 해가지고 뭐 후쿠시마 정도 수준의 뭐 그 양은 작지만 방사능 물질을 처리도 안 하고 몰래 버렸어요. 몰래 가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버려왔다는 걸 이제 1990년대 실토를 했거든요. 어디서 버리냐면 저 독도 부근에 하니까 일본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로 항의를 안 했는데 90년대에 일본에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일 팔팔 뛰면서 어떻게 우리 앞바다 그 이제 공해상을 일본 앞바다에 버릴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러시아, 일본 이제 뭐 공동 조사를 했지만 일본도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했어요. 피해가 있는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무 피해 없어요. 해양생물에. 피해 없는 걸 알고서도 그 런던 합약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아예 못 버리게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 90년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한 30년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딱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어찌 보면 그 불가 항쟁적인 측면이 때문에 자연재해에 또 사고 터진 것도 일부러 사고 낸 건 아니고 터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출을 해서 왜냐하면은 그거는 불가 항쟁적으로 그냥 방출한 거예요. 그건 뭐 자기들이 그걸 더 담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방출을 했거든요. 방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미 방출된 양의 1000분의 1 만보다한테 조그만 양을 가지고 아까 민폐 끼치고 이미지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일본이 가지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국제법을 지켜가지고 물을 이렇게 다른 나라는 그냥
몰래 버리거나 처리도 안 하고 버리는데 우리는 물을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핵물질 이런 거, 핵종 그걸 방사물질 다 제거시켜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걸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일본이 체험한다는 걸 좀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뭐랬냐면 저기 그 후쿠오카 후쿠시마 네. 핵발전소를 그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강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후쿠시마만 보면 이제 앞으로 방류할 계획은 사실 그 세 발이 피도 안 돼요. 민폐 끼친 거에 아주 조그만 양밖에 안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이미 1000배, 1000배에 해당하는 민폐를 다 끼쳐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지부지 넘어가고 지금 뭐 사과를 했습니까? 주변국에 사과도 안 하고 우리가 또 심하게 또 못한 게 뭐냐면 2만 명이라는 그 자연 인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일본으로서 큰 그 비극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다른 나라에서 그 비난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방류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지나치게 자기들로 방류하면 이런 건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겠다. 재발 방지는 뭐냐면 두 번 다시 원전 폭발과 같은 이런 사고가 자기들이 대처를 잘못해 그런 일이 아니나 조출해도 요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나무 1000분의 1 그보다 작은 양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일 잘해가지고 국제 규약에 맞춰가지고 사람들 건강한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저희가 이제 확실히 들었고요. 자, 일본으로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네. 아마 뒷내용에서 네. 추가로 이야기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건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이제 괜찮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떤 방류의 명분을 얻고 좀 방류에 힘을 싣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흘러나온 그 방사능 물질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한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극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얘기도 못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서 도와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은 이제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차이는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뒤로 버리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뒤로 버리는 것도 문제죠. 근데 뒤로 버리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데 이제 대놓고 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더더군다나 인류가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고 에너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점점 좀 우리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퇴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이제 흘러나온 방류된 양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폐했다가 들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일본이 특히 도쿄 전력이 이게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신도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해도 이것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투명하게 조금씩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AEA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신뢰성 문제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초점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초점이 합니다.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IAEA 자체는 국제 원자력 기구고요. 물론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원자력 진흥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편향적인 건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자력 산업계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대변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수치라든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쟁의 초점이 잘못되고 있는 게 IAEA는 일본의 용역을 받아서 일본이 발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류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로시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방류 결정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방류를 할 건데 이 절차와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어차피 기구들은 어쨌든 그런 기관들은 이 발주한 사람이 어떤 그 범위를 정해서 주는 거죠. 이게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평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열심히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류 결정 자체는 이미 일본 정부가 한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방류 결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그 보고서의 연구 범위에 검토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우리는 방류 결정을 전제로 해서 그 절차와 기준을 일본이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만약에 방류를 전제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설마 몰래 버리거나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시해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류 결정 자체가 우리는 이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요. 왜 방류를 결정하느냐라는 것이고 예. 그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인데 이게 이상하게 이 방류를 전제로 해서 절차와 기준이 부합한 이 논쟁으로 가버린. 근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IAEA의 어떤 신뢰성을 문제를 삼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 원자력 업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대변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 리는 없는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다 보니까 논쟁의 초점이 비껴나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IAEA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점이 잘못된 것이고 그보다는 왜 지금의 일본이 어떤 주요 쟁점은 아니라는 그 거죠. 전에 결정을 이미 내렸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둬야 결정 된다는. 자체가 타당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얻어지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부터 여쭙고 이전 의원의 의견에 대한. IAEA는 유엔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계담이 업무론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IAEA가 뭐 원자력을 진흥하는 뭐 원자력 산업을 대변하는 기구다. 그거 자체가 그게 이제 계담이죠 그런 게. 그 IAEA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유엔에서 해가지고 그 안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단체지. 원자력 진흥 그거는 각국 사정이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맡기는 게지 원자력 뭐 산업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라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정보고 하는데 안에 뭐 그 기술적으로 한 거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또 이런 계담도 있는데 어떤 게냐면 이제 뭐 미국이 왜 반대 안 하냐? 일본하고 미국의 뭐 원자력 산업이 서로 치고 짜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 반대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다니까 도저히 확인해 볼 수 없는 또 그렇다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음모론이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 IAEA가 무슨 객관성 무슨 이게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북한처럼 유엔에서 탈퇴해야 되지. 유엔에서 다 공인하는 그 기구에서 한 걸 우리가 신뢰를 못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방류를 한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거는 충분히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IAEA는 아까 말한 돋보기식으로 일본이 요청한 대로 돋보기를 지금 떼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그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류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또 정치적인 거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거는 IAEA에서 그걸 다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IAEA는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방류를 해도 되는 아니냐 문제 들어가면은 국제법으로 들어가면은 그 일본 앞에 후쿠시마 앞은 공해가 아닙니다. 자국 영해입니다. 영해. 영해에서 방류하는 건 다른 데서 간섭을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버리고 하잖아요. 그걸 다른 데서 간섭 못합니다. 우리가 오염 물질, 우리가 석유를 그 유조선 사고 터져도 우리 바다에 터지면은
일부러 버리더라도 그걸 다른 나라에 상의를 못 해요. 그거는 그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이제 바다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했었는데 반대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각 국가 간에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 벌린다는 행위 자체는 그 나라의 주권 행위입니다. 주권 행위고 더군다나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생각이고 일부 생각이고 그걸 막을 수단이 국제법상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네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이제 일치를 하네요.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는 걸로. 아니, 예. 문제 삼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 어떤 보고서를 어떤 기관이 쓰더라도 예. 그것의 어떤 이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느 쪽에 좀 더 관점에서 쓰느냐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유엔 산하기구라고는 하지만 유엔 산하기구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엔의 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왜 생겼냐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폭탄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이런 그 NPT 협약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마구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막고 그 대신에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핵 발전을 통한 경제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연결되는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IAEA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토당토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의뢰받은 발주된 그 범위 안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절차와 기존이 국제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다른 얘기. 그것은 방류 결정이 우리가 다 동의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논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앞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반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영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바다가 이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또 건강 주권과 환경의 주권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의 주권을 또 침해당하는 것이라서 예.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뚝이 무너지듯이 계속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의 주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안전하냐 지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해양 전문가신데 이제 여쭤볼게요. 논란의 핵심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죠. 이것으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이 삼중 수소. 그래서 바다에서 좀 희석해서 이제 배출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 문제 없을까요? 안전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문제가 없다. 0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예. 0하고 동그라미 한 20몇 개 붙어가지고 1 정도 퍼센트 이하로 거의 우리가 우리 가게 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 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80년 동안 핵무기 실험했잖아요. 실험하면서 지금 후쿠시마 저 양보다 몇십만 배 많은 삼중수소가 이미 방출이 됐고 그래서 프랑스 50대 60년대 그 핵실험으로 방출된 그 삼중수소 양은 지금 후쿠시마가 거기서 방출된 예정된 양보다 약 30만 배 이상 많이 방출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어떠냐면 중국이 방출한 양이 후쿠시마 지금 방출 예정량보다 한 50배 정도 많습니다. 50배 정도 많고 또 우리나라 영향만 따지다면은 세계 영향, 우리나라 영향 따지면 중국이 우리나라 굉장히 가깝잖아요. 수해는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방류하는 건 이제 바로 우리나라로 못 오죠. 크로시에를 따라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대만 쪽으로 가야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한 바퀴 뺑 시방에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 거리 또 태평양은 수심이 5,000m 가량 되는데 그렇게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따진다면 중국이
삼중수소가 중국이 원전에서 방출한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은 후쿠시마 그 발전소에서 방출된 양보다 최소 한 10만 배 이상 중국이 또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주고 삼중수소는 또 우리나라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방출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 프랑스나 또 뭐 영국 같은 영국 캐나다 뭐 10배, 100배 이상 많이 방출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방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본만 보는데 일본은 그 원자력 보면 굉장히 모범국입니다. 제일 그 삼중수소도 적게 방출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폭발 나가지고 방출을 많이 하자 민폐를 끼쳤는데 그 전이나 그 후에는 이제 굉장히 그 모범국으로서 제일 굉장히 작게 방출해왔어요. 삼중수소 이런 것만 해도. 그리고 나머지 핵종은 또 제가 안 하고 그냥 방출돼도 별 문제 없다는 게 지난 80년 동안 역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저 바다에서 무슨 방사능 때문에 해양 생물이 죽었거나 뭐 피해를 입고 사람이 또 뭐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지난 80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제 확률의 문제인 거죠. 이 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그 의학 전문가들한테 좀 들어보니까요. 또 생물학자라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게 결정적 영향이 있고 확률적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결정적 영향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에서 당장 폭파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방사능을 대량으로 쏘였을 때 그때는 뭐 바로 보면 백혈병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저선량으로 그러니까 방사능 양 자체가 저선량으로 장기적으로 피폭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이제 확률적 영향인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을 좀 더 과장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축소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쨌든 저선량 장기 피폭의 경우에도 어떤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과학적 논쟁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향이 없다라는 학자도 있고 영향이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해서 지금 어떻게 결론 못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임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인류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쟁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 기후 변화가 제대로 이제 논쟁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기 때문에 사실 불과 몇십 년 안 돼.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자폭탄 실험하면서 마구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체르노빌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영역에서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도 확률의 문제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의 실패 확률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의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것은 느끼는 바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의학적인 원칙은 뭐냐? 이 방사선의 어떤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례적으로 이것은 확률적인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쪼이는 게 좋다라는 것이 방사선 의학과에서의 또 원칙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알랄라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중국에 대해서도 이참에 우리 제대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도 규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쪽에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중국이고 뭐고 너도 나도 다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막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고가 나서 원자로가 녹아내려가지고 그것이 씻겨 나오는 그 어떤 그 오염수하고요. 그냥 우리가 가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하고는 그것은 그쪽 전문가들도 이것은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여쭙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80배 기준치의 180배 세슘의 그 물고기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물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 기준치의 180배가 되는 그런 물고기가 나오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물고기한테는 축적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고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미미한 확률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기준치라는 것은 기준치를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분의 의견. 교수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을 거의 하셨고 이 전 의원께서는 이게 확률의 문제이고 작은 양으로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류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막을 수 입장 있으면 속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 축적의 위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식재료의 안전이 보장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아까 처음에 말 확률의 문제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일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애국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확률이 0은 아니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관찰한 거, 관측한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걸 경험과학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 자체 몸에 지금 방사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 우리 몸에 약 1kg에 100칼로리의 방사능이 나오고 그리고 지구 역사가 생긴 이래로 생명체가 그 아까 저준위 방사능이란 거 항상 노출되면서 지난 30억 년 동안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30억 년 동안 생물 역사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 지금 방사능이 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 이만 안 하면은 지난 80년 동안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어떤 대양생물에 피해가 간다 보고가 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거. 전 세계 바다에서 없고 또 후쿠시마 마스도 지난 아까 말씀드렸지 지난 12년 동안 특히 사고 터지고 났을 때 지금보다 그 방류 예정량보다 최소 1000배 이상 많은 양이 방사능이 그대로 처리도 안 하고 방출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뭐 보고된 게 없어요. 보고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럭 그거 이제 네. 농축이 됐다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그 언전 입구에 가다 놨어요. 그게 이제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오염된 데이기 때문에 그물로 잘 빠져나는데 거기 놔뒀는데 거기 이제 가다 놨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됐겠죠. 오래됐겠죠. 제가 그 나이를 아직 크기가 얼마 되는지는 신문 보도를 모르는데 일단 그 물고기가 그 노출된 거는 몇 년 전에 아주 농도가 높았을 때 그죠? 아니 사고 터졌을 때 그때 됐을 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그 탱크에 가둬둔다는 게 좋은 생각이 방법이 안 되는 이유가 일본에서 이제 그 방사능 방사능 오염 물질이 오염수죠.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지하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걸 못 막게 차단막을 쳤죠. 예, 그것도 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래 해본들
우리가 애치 못할 방향으로 계속 새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세슘 우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밥상머리 안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제 의견이십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한 50 정도 넘으시면 사실은 이제 여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생식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이제 과학자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나이가 이제 지나가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후세들에 대한 것이죠. 이 어쨌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제 엄마의 마음에서 제가 예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마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괜찮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후 변화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뭐 남극이나 북극에 그 빙하가 다 녹아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거는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직접적으로 방사능을 가까이에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현의 일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는 굉장히 넓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암의 발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이 내가 언제 먹었던 그 물고기 때문이냐 이걸 어떻게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두 분 찬반 양론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판단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길을 일단은 바라고요. 시간상 일단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도 물음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학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충분한 소통 과정이겠죠.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